진이 엄마. 진이가 이번에도 모의고사에서 1급 받았다고. 아유, 진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우리 딸?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영 공부를 하질 않네. 아유, 다니지. 영어랑 수학 과외 다니는데. 아유, 학원만 다닌다고 뭐 성적이 오르나. 1년 반 뒤면 우리 애도 고3인데 걱정이야. 어머, 찌개가 넘치네. 어휴, 딸 자랑은 그냥. 딸. 얘기 좀 할까? 왜? 일로 와봐. 나 숙제하러 가야 돼요. 충분해. 딸. 잠깐만. 딸, 요즘에 날고 긴다는 애들도 죄다, 학원에다, 과외에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한대더라. 아니,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지 않겠어? 엄마, 나도 고민 중이야. 맨날 만화책만 보면서. 그냥 보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지 말고 일로 와봐. 아니, 너 왜 공부를 안 하는 건데? 아니, 엄마가 넉넉하지 못해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겠다는데 너 그렇게 공부 가기 싫은 거야? 그게 아니라 난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근데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만화 공부도 하고 싶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유, 그래. 네가 만화가가 되겠다는 건 알지. 근데 대학은 가야지. 몰라. 어느 과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 바람 휘날리며 출렁이는 네 뱃살. 송이 안녕. 아빠 왔다. 당신 왔어요? 여보. 안녕. 송이 안녕. 왜? 또 무슨 일이 있어? 송이가 이제 고3인데 공부를 영 안 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거. 송이야, 너 또 학원 빼먹었니? 아니. 근데 네 엄마가 왜 저래? 그게 아니고요. 아빠, 옆집... 난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꼭 대학에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내 친구들 중엔 학과 공부 말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난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학이냐 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단 대학부터 가야 된다고 엄마가 누차 얘기했잖아. 그래요, 엄마 말이 맞아요. 일단 대학을 가서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과에 가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만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다니까. 송이야,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갈 건데? 성적이 좋아야 대학을 가지.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만화를 마음껏 그리란 말이야. 그치, 아빠 말씀 들어. 그래. 일단 성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늦는다니까요.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송이야, 안 늦어요. 일단 대학을 가면 보다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화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뭐? 그럼요. 경험이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지. 답답해. 몰라. 송이야. 나도 답답하다. 나도 답답해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야, 송이야, 일로 와.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공연하신 분들한테 박수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예. 아주 저 짧은 극이었지만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큰. 예.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자리를 하셨어요. 학생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시간 내기 힘드니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자리하신 것 같은데, 아마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시간 되시면 대답 좀 한번 해주시면서. 네. 속초분들 상당히 점잖고, 이렇게 괜히 나서고 이런 거 싫어하는 성품이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부담 없이, 원하는 얘기가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좀 이렇게 수렴하는 시간이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적막해서 제가 인사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찾아가는 필통톡에 진행하고 있는 서경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속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차가 막힐 걸 대비해서 일찍 서울에서 하고 있는 생방송 하나 마치고 출발을 했더니 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여기 별미여행이라고 하세요? 상당히 매니아들만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외진 곳에 있는 한정식,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나오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제가 코디하고 매니저하고 밥 먹고 왔는데, 참 올 때마다 음식도 좋고 공기도 좋고, 특히 참 속초 시민분들, 강원 도민분들의 참 아름다운 성품에 항상 감동하곤 합니다. 이렇게 다시 찾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통톡이 지금 시즌 1, 2 지나서 3의 두 번째인데요. 그동안 방문했던 행사장 중에 가장 훌륭합니다. 속초 분들이 대단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주죠. 마이크부터 벌써 달라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고 잘 들리시죠? 제가 힘도 별로 안 주고 얘기하는데 참 열심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 미력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 연결하는 역할이고, 여러분께 소중한 얘기들을 해주실 오늘 출연자분들을 한꺼번에 일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앉으신 다음에 그냥 앉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연예인만큼이나 얼굴이 알려지시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십니다.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학생들 교육 환경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경석 선생님과 이렇게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속초에서 학부모님들 많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소통 시간을 갖는데요. 도시마다 또 다 특색이 있고 또 반응이 틀리고 해서, 또 오늘은 또 우리 속초 우리 학부모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또 어떤 질문을 하실지 기대도 많이 되고요. 하여튼 좋은 소통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유지태 좀 닮지 않으셨습니까? 네. 유지태 씨가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유지태 씨는 못 들어요, 이 얘기를. 네. 정부의 유지태라는 그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어머님들이 많이 자리하셨고, 얼굴이 금세 빨개지셨습니다. 예. 편안하게 오늘 대화해 주시면 되겠고. 자,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죠. 이건 왔다 갔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유신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장이 신부님. 예,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러시군요. 속초 분들에게 먼저 일단 인사 간단하게. 예, 저도 이 속초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대학 동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속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 그리고 대학 교육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속초의 그 친구분은 만나보셨어요? 오시기 전?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예, 끝나고 잠깐 보려고. 술이 아니고.
그냥 얼굴만 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저 입학 사정관이시면서 또 동시에 종교인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믿음이 가는 얘기 위주로 해주실 걸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설악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이신 배정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일단 첫인사. 설악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 설악고등학교는요, 엑스포 광장이 내다보이는 조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제가 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엑스포 광장이 어딘지 알아야 뭘 제가, 조양동이, 예. 여기서 가깝습니까? 네, 한 10분 거리입니다. 아, 예. 오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셨겠습니다. 예. 네. 편안하게 오늘 저 진로 진학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친구가 오늘 아주 또,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 많이 해줄 걸로 믿습니다. 예, 입학 사정관제로 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여러분과 같은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입니다. 홍천여고 출신의 현재 경희대 의상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아 학생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뭐 객석에 혹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속초에서 바다도 잠깐 보고 해수욕도 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참 네. 실제 홍천 출신이니까. 네. 아유,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부모님? 부모님은 지금 밥을 드시러 가셨어요. 아, 그냥 여기까지 네. 같이만 오고. 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엄마 아빠는 밥 먹고 네. 끝나고 보자. 요걸로 네. 돼 있군요. 자, 아까 장관께서도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예. 오늘 순서 일단 100분 토크 이렇게 네 분의 출연자분들과 100분간 얘기들을 좀 나누고요. 주제를 가지고 그 후에는 멘토 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EBS 최고의 실력파 선생님이신 한 분을 모셔서 정말 실질적인 부모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멘토 타임도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업 시킬 겸 다 같이 박수와 함성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부탁합니다. 네. 자, 대기실에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점잖은 분들, 특히 그 학생은 거의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요 분위기를 형성할까 했는데 뭐 기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예, 분위기가 뜨겁네요, 아주. 예. 자, 우리 장관님, 교육의 역할 이제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이제 교육이 많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은 사실 교육이 바뀌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바뀌는 만큼 정말 힘드시고 이렇게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드신데요. 그렇지만 또 교육이 바뀌어야지 또 나라가 정말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걸맞게 이제 인재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바뀌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일관된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좀 일관되게 쭉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바뀌는 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창의 인성교육 그리고 진로교육인데요. 예. 먼저 창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우리 그동안 해왔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입시 교육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가장 이제 입시에 관심이 많으시고 학생들도 일단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맞춰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시 공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입식이죠.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고 이제 점수를 이제 점수가 높이는 점수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교육 체제인데요. 물론 그동안의 그런 우리 교육의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장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아마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우리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 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 교육의 강점이 많이 있고요. 세계에서는 지금 뭐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많고, 미국의 특히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 정말 그 칭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입시 중심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게 참 문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 입시 위주 교육이 좀 한계가 많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학교 교육에서 창의 인성 교육, 또 진로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문제로 많이 지적되어 왔던 입시 위주 교육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 인성 교육은 뭐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창의성과 또 남을 배려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인성을 많이 키워주자는 것인데요. 그동안 입시 교육에서 참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은 특히 이제 그 주입식으로 이렇게 막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걸 계속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계속 이제 자세한 사항은 나오겠지만요. 그리고 특히 또 인성을 많이 키우는 것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입시부터 해서 지금 학교 교육까지 과거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 창의 인성 교육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창의력 갖추고 또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들이 대우받는 인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2050 클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득 2만 불,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5천만인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7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로 이제 그 2050 클럽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또 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면 과거처럼 이제 다른 나라가 한 것을 그냥 추격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계속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뭐 배워가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그 퍼스트 무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도하는 나라가 이제 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 우리가 이제 세계 중심 국가로 가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이미 이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다음 차세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가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못했던 걸 창조해내고 또 세계를 감동시키고 이런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과거처럼 입시 위주 교육만으로는 안 되겠다. 정말 창의 인성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교육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참 그 필동독 진행하면서 저도 많은 걸 느낍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야말로 입시 위주 교육, 입시 위주 교육의 희생양이 바로 저거든요.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창의력과 바른 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서 그나마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창의력 갖추려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은 이미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잘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수영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특출하게. 잠깐, 뭐 제가 선생님은 아니, 그냥, 경서가 그냥 그렇게 말로세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러시죠. 예, 그냥 서경석 씨로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좀 트레이닝이나 교육을 못 받으셔도 이렇게 특출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21세기에는 이 특출한 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그런 이제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 또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은 정말 인성을 많이 강조하는 교육이었고요. 뭐 지덕체라든지 뭐 전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진 나라였지만 한 10년, 20년 사이에 너무 이제 입시 위주 교육이 많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인성을 길러주는 곳이다. 이런 게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학교에서는 입시 공부만 하는 곳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그걸 바꿔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보면 선생님들도 이제 창의성, 인성 키우는 그런 연수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교과 연구회도 그렇고요. 창의 인성 교육하면 학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활동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예, 예. 그래서 자율 활동과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서 창의 인성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예. 선생님들도 연수를 받으시고 그 받은 내용으로 토대로 학생들에게 이제 활발하게 예, 창의 인성 교육.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저 배정희 선생님 현장에서 어떤 창의 인성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인데요. 여기에서 인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배려와 협력 그걸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 활동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배우고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저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4가지 활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전에는 형식적인 그런 개발 활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차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그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 주면서 1인 1동아리의 개념으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그 주요 활동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예를 들어보면 학기 초에 학생들이 동아리 부서를 조직할 수가 있는데요. 몇몇 학생들이 제과 제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해보고 싶어서 없던 동아리를 새로 만들고 홍보해서 회원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쿠키를 좀 만들고 빵을 만들 만큼의 학교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빵과 과자를 다 같이 만들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쿠키를 구워가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몇몇이 파티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꿈을 갖게 됐어요. 활동하는 도중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2학기부터는 활동을 해보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회원도 좀 더 모으고 그리고 만드는 양도 좀 많이 만들어서 이걸 양로원이나 또 무료 급식 그런 소에 좀 갖다 주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방학 동안에는 제과제빵 관련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도 좀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봉사와 진로 활동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진로 준비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3년간의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 또 보람찬 그런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재료도 다 준비해서 직접 가지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이나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학생들이 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쿠키는 만들 수 있는 여건이고 학교 내에서 쿠키도 이제 간단히 네. 만들 수 있는데요. 빵을 이 학생들이 하도 하고 싶으니까 네. 그 오븐이 없는 쿠키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창의 체험 활동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조금씩 이렇게 이겨가면서 그렇죠. 좀 더 그 넓혀가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가 볼 때 참 예뻐 보입니다. 대견한 거죠. 참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 그러니까 아예 없던 동아리를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 건의를 했고 그걸 만들었고 스스로들 회원을 확보해서 점점 넓힌 다음에 봉사활동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네. 그것이 또 진로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될 때 그 시너지 효과도 그렇죠. 나서 좀 더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고자 하고요. 여기 입학사정관님도 나오셨지만 네네. 이런 활동들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 학생의 이제 중심 활동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 대학 진학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정관님 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저런 활동한 학생들의 이 경험들 이런 게 참 높게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의 하고자 하는 적성에 대한 것을 꾸준히 개발해온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입학사정관들이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디 외국 나가서 봉사했다, 이게 막 거창한 거 이런 게 대우받는 게 아닌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보기에만 화려한 것은 학생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쓸데없이, 일부러 돈을 들여서 실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에 의해서 자기가 일부러 만들고 대입을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본인에게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펙 경쟁이 아닌 거죠. 네네.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스펙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꿈을 키워가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배 선생님 같은 이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분들이 최근 우리 이번 정부 한 5년 동안 한 5천 명 정도 지금 저희가 한 3천 명인가요? 3,500명 되고 내년까지 한 5천 명까지 이렇게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로 진학 상담하는 교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또 많이 수용을 해야지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또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시의 변화와 학교의 변화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시작 단계입니다만 하여튼 여러 곳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설악고등학교 빵 좀 굽게 좀 도와주시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예, 근데 이런 요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참 예, 정부 예. 입장에서는 또 골치 약속하셨습니다, 장관님. 네. 괜한 얘기를 했나요? 예. 김민아 학생 빵 굴 줄 알아요? 네, 못 굽습니다. 못 굽죠. 예. 네.
예, 이런 학생들 고등학교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지금 구울 수 있는 학생이 돼 있는 거죠. 자, 짧게 우리 배정희 선생님, 여기 부모님들 이제 요 얘기 들으시고 나서 귀가 좀 솔깃해지신 것 같아요.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속초 지역의 학생들이 창의 인성 관련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짧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도 주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보충 수업을 하면서 주로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주축이 되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캠프를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학교는 지금 여기 속초가 아니고요. 네. 강릉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교에서 시작을 하면 점차 좀 이렇게 번질 것 같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속초도 곧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학교에 아이들을 재우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와 강의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면은 주로 학생들이 요즘 독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요. 실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갈 때 독서 교육이 중요한 활동 영역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체계적인 독서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은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진학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그 변화를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 진로 진학 마인드 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그 멘토 교사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공부 위주의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코너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리더십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듣고 굉장히 이제 부러웠던 점이 이렇게 어떤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 내에서 하면 그 학교의 학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학부모하고 학생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충 수업하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편에서 이런 캠프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2주가 아니어도 짧게 뭐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좀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이쪽 속초 지역에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많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속초에서는 그런 그 대학 캠프는 없고요. 예. 네, 강릉은 어디입니까? 강릉의 네. M고등학교라고, 강릉의 명륜고등학교라고 거기서? 제가 네.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네. 저희 속초에서도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그런 캠프를 좀 해볼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배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하셔서 조만간에 속초에도 그런 캠프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도록 네. 노력해 주시기 한번 바랍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예, 게 예. 뭔가 도와주시겠다는 예, 표정.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도와주시겠- 예, 예. 그럼 빵은 장관님 또 어떻게? 약속하셨습니다. 장관님 빵은 굵게 해주실 거예요. 빵 굽는 거. 예, 그것도 같이 설악고.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창의 인성교육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 마무리하고 지금 뭐 얘기할 게 많아서요. 다음 주제인 진로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창의 인성교육 이렇게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진로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진로교육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2050 클럽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독일이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미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이제 7나라가 사실 소득이 2만 불 이상이고 이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학을 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서 정말 자기 적성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또 자기 꿈을 키워서 이렇게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대학을 가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 가서 취업이 잘 안 되는 지금 그런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가 지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릴 때부터 자기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래서 대학을 갈 친구들은 가지만 또 직업 세계에서 인류 직업이 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또 마이스터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인류 직업인을 키우기 위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쪽으로도 충분히 가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또 대학 학위증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이버 대학이든 이런 다양한 이제 일과 이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위도 딸 수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대학만 바라보고 이렇게 초중고를 이렇게 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정말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님 계십니다만 과거에는 진로 상담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소위 진학 상담만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갈래? 이렇게 해서 대학에 맞춰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있었지. 진로 자기가 어떤 직업에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꿈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지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무조건 그냥 우리 아이는 반드시 대학 가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소위 고졸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졸 사원을 모집했는데 정말 최고로 우수한 아이들이 다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는 무조건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고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졸 시대를 열어가는 그와 이제 발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틀리거든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아이들의 그 적성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이 아이가 대학 안 가더라도 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통해서 어떤 적성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인지를 또 비교적 일찍 발견해서 이렇게 꿈을 키워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를 참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가슴에 와닿는 게 저희 때는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였습니다. 네. 어떤 부모님, 어떤 선생님 한 분도 야 꼭 대학을 갈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아예 안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이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대학으로만 다 가려고 하냐, 이런 이제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 한이 맺혀 있다. 우리 자식만큼은 반드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 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한풀이를 한번 해야지 이제 우리나라가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한풀이 과정이 한번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을 한번 풀어보려고 다들 대학에 보냈는데 사실 대학 간다고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이들 적성에 맞춰서 진로를 제대로 이렇게 개발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직업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대학 보내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는 좀 우리 사회에서 그게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좀 그게 좀 추세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독일만 하더라도 대학에 가는 비율이 38%입니다. 그 부모님들 중에 그러니까 한 60%는 대학을 안 보내고 이제 그냥 직업인으로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4년 전에 82.5%였습니다. 대학 가는 비율이.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고졸 시대가 열리고 하면서 72%로 내려와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60%대까지 가야지 이게 정상화되는 길이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학부모님들 마인드도 지금 바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는 좀 무조건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고졸 성공 시대가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을 뭐 보내지 말자가 아니라 대학을 가야 할 이유가 있는 학생들이 가야 되고 오히려 일찌감치 적성 살려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 번도 저는 진로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면 이 대학 무슨 과? 아니요 저기 여기 가고 싶어. 야 이 자식 딴 데 가서 해라봐. 그리고 우선 막 혼나고 이거였어요. 너는 뭘 할래? 내가 볼 때는 네가 요 일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떤 선생님에게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이신 배 선생님 조금 짧게 현재 진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는 현재 138명의 진로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 이제 진로교사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그 대표적인 진로교육 사례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진로 부분이고요. 하나는 진학 부분입니다.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로의 날을 운영하는 건데요. 요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 알고자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직업군별로. 그리고 조사해서 거기에서 그 직업인들을 선정을 해서요. 각계에 있는 그 직업인들을 학교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의도 듣고 대화도 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직업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사해 보면은 30개 이상의 직업을 쓰지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그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것이 이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인들 초청해서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직업을 접해보고 또 하다 보면은 이런 학생들은 정말로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로 부분 말고 또 진학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입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요거는 했던 사례인데요. 네. 한 10개 정도의 학교를 초청을 합니다. 진로의 날을 이용해서 입학사정 10개 대학 정도의 입학사정관들을 한 곳에 모아서요. 학생들이 관심 있는 그런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에게 입시 설명도 듣고 직접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을 접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이런 기회를 접하면서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요. 또 수업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사실 학교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례 이런 것들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꿈을 갖게 하고 또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게 하는 거 그게 저희들의 그동안 했던 커다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충분히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아주 짧게 끝내주셔서 진로교육, 진학교육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네. 자, 부모님들 지금 오셨거든요. 예, 사실 막연하실 거예요. 우리 애기들 예? 과연 뭐 하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도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성인이시지만 그래도 갈피를 못 잡으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위한 진로 코치 관련 교육 프로그램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학부모 진로 상설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이 학부모 진로 상설 아카데미는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시작한 지는 6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2번 했고요.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월에 2번, 그래서 총 6번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2번을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속초 양양 고성 지역은 속초 양양 교육지원청에서 실시가 됩니다. 근데 그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요때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초중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 자녀의 진로 지도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내 자녀 진로 찾기 그리고 뭐 꿈 찾기 또 그 진로를 기반으로 한 진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좀 배우실 수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을 운영을 해보면 이제 실제 그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다 챙기시고 부랴부랴 오시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녀가 크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와 이야기를 좀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2번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홍보가 교육청 단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 많이 참가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공유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회씩 총 6회. 내용은 매번 같은 거죠? 그 중에 한 번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6번에 걸쳐서 이제 다 하는 내용들이 다 네. 다르고요. 그 6번 다 받아야 그 되는군요. 내용들을 이제 다 미리 안내를 해서 예. 부모님들이 신청을 할 때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다니까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나 고르셔서 뭐 시간 다 되시면 다 들으시고 요런 거 진짜 참여하시면은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창의 인성교육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한 토크는 마치겠습니다. 좀 장시간 듣고만 계시느라고 좀 답답하셨을 텐데 한 2-3분 정도만 역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창의 인성교육 그리고 진로 진학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 워낙 또 점잖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부탁을 한번. 예. 적극적인 어머님 한 분 발견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설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설악고 네네. 엑스포 옆에 조양동. 예. 네. 네, 지금 저희 아이는 설악고등학교를 중학교 때부터 가겠다고 그랬을 때 저는 상과 교육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갈 때 되니까 인문과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해서 저희 아이를 학교를 보내서 중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진로를 정했습니다. 아이 성격이 좀 괜찮아서 제가 아이한테 의논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간호학과를 가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좀 착하고 아이들하고 유대관계는 되게 잘하는데 공부하는 게 조금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간호학과를 성적으로면 갈 수 없는 지금 성적이 돼서요.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를 입학 사정관제에 좀 많이 알아봐서 그쪽으로 어머니 보내셨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제가 하시고 싶은 질문은 지금 1, 2학년 어머님들께서도 오셔서 계시는데 입학 사정관제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진짜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해서 아이를 보낼 수 있는지 네.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요. 요 다음 게 이제 입학 사정관제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질문 한 2개 받고 나서 여기 입학사정관 오셨고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대학에 간 학생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애가 그렇게 성품은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진로 진학교육 그리고 뭐죠? 창의 인성교육 관련해서 질문. 네, 우리 어머님. 어머님이 예,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계신 분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이제 궁금하다라는 정도로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사실 저희 아이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가장 궁금한 건 사교육에서나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진로 진학 캠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비용으로 보면 이 시골에서 거기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진로 진학 상담에 대한 걸 초등학교 때부터 자치단체 운영 형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지 혹시 그런 거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더 일찍 진로 진학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지. 네, 지금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제가 아까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 기관을 지금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이름이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박 2일 진로교육이라든지 토요 진로교육 그리고 2박 3일 캠프 이런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좀 구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부모님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를 위한 진로 아카데미 이런 강좌들도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유용한 그런 진로 프로그램들을 기관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완공되는 게 2014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처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들께 드리는 거고요. 어머니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그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을 좀 많이 참여시킬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오신 장관님도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강원 학생 진로 교육원은 지금 저희가 교가부에서 그 강원 교육청의 그 신청서를 지금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 속초시에 설립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고 들어서요. 아마 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학부모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 진로 교육이 됐던 뭐 창의 인성 교육이 됐던 어떻게든 공교육에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그 역점을 두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으로 할 때는 사교육이 너무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부모님들한테 부담도 많이 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시 위주 교육을 창의 인성 교육으로 바꾸면서는 정말 좀 그 공교육 내에서 이거를 좀 다 하죠. 그리고 사실은 입시 위주로만 가면 사교육이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 교육을 하고 하는 거는 뭐 굳이 학교 교육에 비해서 사교육이 이제 뭐 또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창의 인성 교육으로 가면 사실은 이제 공교육에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 체제 내에서 훨씬 다양하게 체험을 아이들에게 이제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교육은 아무래도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반복 학습이나 이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필요해서 또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돼야지 그게 진정한 이제 창의 인성이 되고 진정한 진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게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스스로 우러나서 하게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활동 내에서 그게 이제 스며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창의 인성 교육, 진로 교육으로 가면서는 사교육 부담도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효과성보다는 공교육 내에서 할 때 더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창의 인성 또 진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사교육도 장기적으로는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줄에 어머님 질문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 아까 그 간호학과 지망하는 학생 두신 우리 어머님이 궁금해 하시는 입학 사정관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에서 왔고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지금 선생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를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거를 질문하고 싶었냐 하면 저희 아이가 좀 다른 아이하고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대신에 다른 이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이 아이가 중3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런지,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지, 왜 적응을 못하는지, 진로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좀 서울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정보력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찾아가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저는 그걸로 제가 만족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 힘내시라고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아유. 그 부모님이 참 저런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참 든든하네요. 예. 그렇죠? 예, 교육학 쪽에서도 특출한 아이들의 경우에 사실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부적응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그 아이에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게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부적응 학교라는 용어가 더 맞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체제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특출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위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도 전기 읽어보면 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 말씀하신 게 정말 참 좋으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계속, 학교에 좀 적응하는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그 특출한 점을 계속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응원을 해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잘 오셨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아이에게 좋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해라 이거보다는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계속 이렇게 관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입학 사정관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까 도중에 질문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핫한 이슈인데요. 자, 입학 사정관제, 과연,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왜 도입하게 됐는지 배경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이 정부 들어와서 교육이 많이 바뀌었다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 그 대학 입학생들 중에 한 12% 정도가 입학사정관으로 입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그 입학사정관 그 중점 추진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시에 영향력이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한 66개 대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들은 평균에서 한 25% 정도를 입학사정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숫자적으로도 많아졌고요. 근데 그 입학사정관의 취지는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이들을 좀 그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아이들을 기르려면 이제는 시험 성적 점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이제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 성적 점수를 합산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걸 다른 방식으로 뽑으려면 어떻게 뽑을 것이냐. 첫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투자하는 것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면접이든 서류 전형이든 하여튼 점수화하기 힘든 부분을 주관적인 판단력 이런 걸 키워가면서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저희들 입학사정관 제도의 취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입학사정관제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0명 정도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한 300억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정착이 돼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점수는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는 한 10점, 20점 낮더라도 점수를 보기 어려운 그런 잠재력이나 창의력이나 인성을 보고 뽑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두 분한테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행사 머리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죠.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유신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고,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많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과 많은 단계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수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한 지원자가 낸 서류를 2명 이상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상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제3의 평가자가 재평가를 해서 그 서류 평가에 합격자를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의 평가자들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합격 대상자를 이제 선정한 후에 입학사정관 전원이 모인 가운데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입학처장과 그리고 그 대학의 관계자들이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은 대학별로 입학공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학사정관들이 뽑는 그 선발의 기준은요, 지원자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학업 역량과 그리고 활동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리더십, 봉사활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한 후에 이 학생이 정말 그 지원한 전공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한 후에 최종적인 합격자를 이제 선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합격의 요인을 보면은요, 지원한 전공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 지원자의 어떤 노력들을 학업 능력과 함께 그 활동한 역량들을 이제 얼마나 조화롭게 했는가를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그것을 이제 합격의 요인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불합격하는 사례를 보면 그 학업 능력은 정말 도외시한 상태에서 스펙 쌓기를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내 활동을 등한시하고 교외 활동을 열심히 한, 너무 많이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 표를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제 교과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과 내 성적, 내신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신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이 학생이 어떻게 얼마나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했는가라는 것에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 내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창의적 체험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고, 또 인적성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번 올해부터 입학사정관 전형회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 인성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학생이 물론 성격이 좋은 학생도 있고 조금 이제 부족한 학생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을 배려하고 그것을 돕고 나누려고 했는가라는 것에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환경, 가정 환경과 학습 환경이 다 틀릴 텐데 그러한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더 말씀 남아 계십니까? 예.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특기자로 뽑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속초같이 지방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철학적인 이제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런 것을 그 학생의 재능을 잘 살려서 이렇게 많은 이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윤리 선생님을 뵀는데 그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철학적인 어떤 토론이라든가 철학적인 어떤 사고들을 노트에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들을 이제 블로그 안에 자기가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또 이런 자신의 어떤 노력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교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모두 다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철학은 뛰어났지만 수학 과목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전공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과목들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학생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성적을 마련했습니다. 면접 때 이렇게 만나 보니까요, 이 학생의 수준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을 뛰어넘어서 거의 대학원 학생 수준이 될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학생이 이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관련해서는 예. 거의 대학원생 수준이 그렇죠. 돼 있어요. 무슨 과? 철학과. 예. 자, 지금 이제 평가 기준하고 선발 과정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입학사정관 이제 어떻게 준비해? 이게 참 준비한다는 것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지름길을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성과 진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것에 관련된 기초 학업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자신의 공부할 것들과 또 그리고 활동할 그 내용들을 좀 더 정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몰두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관심과 소질을 이제 탐색한 후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것을 한다면 더 오히려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단기적으로 뭔가를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꾸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전공 이제 그 정한 다음에 이제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전형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좀 더 그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가 이제 많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자기소개서를 좀 더 진솔하게 그리고 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도 많은 것을 쓰기보다는 정말 그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을 피력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개서 쓸 때 여러 개 나열하는 것보다 네. 그냥 뭐했다 이거보다는 한두 개라도 자세하게 네. 그게 더 좋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내용들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실적 나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해도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깊이 느끼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이 그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쓰는 것이 오히려 입학사정관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저는 뭐 이제 8개월 예. 된 아이가 우리 서경석 씨가 지금 2개월 후면 그 아이를 낳게 되죠. 제가 갖게 되는 건 아니고 예,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저도 이제 미래에는 아이 진로를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입학사정관제조차도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막 많은 경험을 쌓아주려면 그것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두 개라도 제대로 길게 깊게 풀어.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걸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학부모님 그 질문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성적은 좀 못하지만 이 간호사로서 이렇게 좀 꿈이 있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그 학생이 좀 가려면 일단 좀 간호사로서 그 꿈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좀 봉사활동을 좀 뭐 이렇게 뭐 노인들 위한 간호활동을 뭐 통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간호학과에 필요한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또 간호사로서 갖춰야 될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은 있을 거니까 좀 그런 과목을 좀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게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좀 이렇게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 평균적인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공에 관련된 성적을 얼마나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목이 어떤 성적이 이렇게 향상도를 그리고 있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 그 학생은 굉장히 목표의식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공 적합성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슈퍼맨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잘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진로와 그리고 적성을 잘 개발하는 것도 본인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또 노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꿈을 계속 키워 주십시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간호학과는 그럼 뭐 잘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장관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과목이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호학과에서는 생물을 많이 보게 돼요. 인체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생물과 화학 같은 과학 과목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간호사로 산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아픔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민아 학생에게 좀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아이고,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힘들었겠어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 지금 무슨 전공이십니까?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교 의사학과에 재학 중인 1, 1학번 김민아이고요. 저는 현재 또 다른 활동으로 경희대학교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 홍천여고 출신입니다. 네, 홍보대사를 하고 있군요. 네. 이게 대학을 이렇게 소개하는 네.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어요? 네. 훌륭합니다. 예, 축하해요. 네. 자, 어떻게 입학, 사정관제 전형을 선택하게 됐으며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일까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상담도 많이 했고, 그때 선생님들께서 입학사정관제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입학사정관제에 걸맞은 좀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 층에 올라가서 입학 책자를 많이 봤습니다. 입학 책자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무엇인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USB 하나를 선생님께 선물 받아서 USB에 차곡차곡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이 활동에서 느낀 점들을 주로 많이 적었어요. 그 후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던 파일 중에 가장 중요도 순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했고요. 면접 전형 또한 선생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막상 좀 떨리잖아요. 학생이고 하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근엄해 보이시는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그냥 옆집 아저씨다 하고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옆집 아줌마와 아저씨가 널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중에 본인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아주 걸맞는 학생이다라고 지가 판단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걸맞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 걸맞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보지 못한 게 아니고 받지 않았고요. 또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했었고요. 감투 너무 좋아하는데 홍보대사, 학생회장 출신이고. 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던 점이 가장 저희가 입학사정관제에 걸맞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학생 그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이제 사교육이 계속 입시에서 이제 앞서가니까 소위 사교육이 이제 만드는 학생들을 좀 점수로는 그게 판별이 안 되잖아요. 이 학생이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건지 공교육을 정말 잘 받아서 된 건지. 그런데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은 그걸 판독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몇 마디만 이렇게 물어봐도 이 학생이 정말 사교육해서 달달 외운 학생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학교 교육에 충실하면서 자기 꿈을 키우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나인지를 입학사정관들은 한 10분, 20분 면접에서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학생이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게 또 입학사정관들이 분명히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민아 학생도 그럼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네. 가능하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학생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사교육의 도움 없이 공교육만으로 그리고 본인의 의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만으로 대학에 지금 합격한 경우인데 어려웠을 때 힘들었던 고비는 없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가 뭐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엉덩이가 무겁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데로 새게 되고 또 새로 어떤 연예인이 나왔나 살짝 봐줘야 되고 굉장히 바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를 잠재우기 위해서 스터디 플래너를 정말 100% 활용했습니다. 대부분 다 스터디 플래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해야 할 목록들을 적었습니다. 그 목록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못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으로 제가 적어서 실천을 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넣어서 저한테 선물도 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만큼 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잘하고 있구나.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면서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스터디 플랜, 그러니까 공부 계획표인데 그걸 그럼 매일매일 작성한 거예요? 네, 매일매일 작성하고요. 일주일도 작성하고요. 저는 지금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서 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 단위 내지는 주 단위 또 크게는 월 단위, 연 단위 이런 계획표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참 자기주도. 참 탐나는 친구입니다. 아주 똑부러지고요. 그러면 지금 홍천 출신인데 이제 서울에서 그러면 누구랑 있어요? 저는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고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습니까? 네,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고요. 하고 저 카페, 무슨 카페에서. 서브하는. 네. 아이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 몸에 밴 이 습관이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서울에서도 스스로 학비, 생활비 벌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예, 우리 학생들 참 요즘 보면요. 정말 개성이 넘치고 이렇게 소신 있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개성을 좀 많이 이렇게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또 입시 위주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공교육이 앞으로는 이제 창의 인성 교육이라는 것도 이런 좀 아이들의 좀 개성을 마음껏 좀 이렇게 분출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사실 사교육은 공부를 이렇게 자기주도로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을 공부 구경꾼으로 만든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다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받아 먹는 식이니까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저 학생처럼 눈을 부릅뜨고 그냥 그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또 대학 가서도 아마 공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특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아니 내가 진짜 그랬어요. 나는 19살 이후에 부모님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말로. 내가 계속 드렸어 내가. 내가 연예인 되기 전부터 이미 그랬다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해서. 본의 아니게 제 얘기가 지금 쓸데없이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께서도 입학사정관제 준비하는 법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김민아 학생도 학생 입장에서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요거 하나만 자녀들에게 권해 보시죠 하는 거 있습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을 원하는 학생을 둔 부모님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좀 사춘기도 좀 더 절정에 치달아서 부모님과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이 더 쌓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랑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기점으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직접 부모님이랑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돌아봤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적었거든요. 부모님께서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더 봐주시고 학생도 부모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춘기라, 네. 아유, 싫어, 저리 가, 엄마 왜 말 시켜? 나 지금 빨리 뭐 어디 학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뭐 이럴 때, 네. 어떻게 얘기하면 아이가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될까요?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하죠, 제가. 네. 그런데 엄마가 계속 시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시도를 해 주시는데 제가 그 시도를 좀 거부했어요. 거부하자 제가 절정에 치달아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엄마, 오냐고 이러면서 어머니도 드디어 이제 너가 말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네,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자녀분에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공감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시도하라. 참 그 좋은 그래서 그 좋은 사례인데요. 정말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 다 나오셨으니까 정말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감수성도 이렇게 많고 한 나이이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뭐 대화하는 걸 싫어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는 게 정말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입학사정관제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혹시 입학사정관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워낙 지금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마이크 받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주 쫓아다니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 그 입학 사정관으로 계신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적의 추이가 똑같은 점수의 아이를 두고 봤을 때 성적의 추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굴곡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아이보다는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린 아이가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아이의 그 혹시 이제 사정이라든가 혹시 점수에 중간에 굴곡이 있던 그 아이가 혹시 이제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그런 게 균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쓰는 방법도 그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입학사정관제 그 사정관님들께서 적용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독서 이력 관리라든가 과학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이 독서 이력 관리를 초등학교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온 자기의 독서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입학사정관 그 전형에 그걸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뭐 과학 프로그램을 했던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만든 거를 직접 제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사정관님. 예, 그 성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승 곡선을 그리면 좋겠지만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를 겪기 때문에요. 이렇게 성적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형편이고요. 또 요즘에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던가 아니면 집안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성적이 이제 하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강했다고 해서 그 학생의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오는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물으셨던 그 독서 이력에 대해서는요, 그 많은 책을 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를 읽어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것을 자기 거화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철학에 관련된 그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거화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게 평가를 받았고,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읽었던 책과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쓰는 그 어떤 에세이 같은 것들을 많이 써서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가 됐고, 또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학생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꾸준히 작업을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 진로와 적성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쓸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기를 써서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느끼고 자기 거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자꾸 쓰다 보면 자신의 목표의식이 생기게 돼요. 그 학생들도 모르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이 기복이 있을 때는 굳이 그걸 소개서에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일정 부분에서 네. 학생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요. 경쟁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왜 그랬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정말로 이 학생이 능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겼는지를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자기소개서에다 써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의 취지가 이제 점수로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학생들의 역량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성적이 평균 점수만 보면 이렇게 이제 높은 아이들, 낮은 아이들 다 이제 차별화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히 한 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적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제도가 아니면 구제될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은 예를 들어서 한 해 특별히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해서 성적이 떨어졌다 하는 거는 충분히 그거는 감안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잠재력 있는 아이들이 환경이 좋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이게 계속 어떤 환경이 이제 도움이 돼서 한번 이제 시작이 되면 이렇게 성적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는 점수가 아니고 역량을 본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이 기록하는 것도 물론 이제 습관화되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요.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보여주기 위한 기록은 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 역량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학생 봐도 이렇게 본인이 소개서도 잘 쓰고 했겠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역량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공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입학사정관 제도의 본질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역량을 키우면 그거를 입학사정관이 그냥 따라가서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입학사정관 제도를 머리에 넣으시고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한테 잘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그냥 정말 잘 역량을 키워줄까 하는 그걸로 하면 옛날에 입시제도에서는 그걸 못 봐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걸 다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처럼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거 같이 이렇게 하게 해주면 입학사정관 전형에 딱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갑자기 제가 우스갯소리가 갑자기 혼자 생각이 났는데, 전략적으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첫 번째 시험 잘 못 보고 이런 거 다 추려내시죠? 그 아주 사악한 학생 아닙니까? 아주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일부러 잘하는데 아주 첫 시험 못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냥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쫙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네. 일부러 하는 거는 저희가 면접에서 보면은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보면 이 학생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류 평가하는 것보다 면접을 준비하는 게 더 많이 어렵고 많은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등학생의 수준에서는 저희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때 같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수고해주신 네 분께 일단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참 속초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확히 지금 100분 딱 됐습니다. 어쩜 이렇게 생방송처럼, 예? 제가 물론 생방송 오래 진행해서 이 시간 조절에 달인이긴 합니다만, 이거 보세요, 장관님. 아니,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좀 제대로 반응해달라고. 야, 정확히 100분 안에 토크가 끝이 났고요. 좀 아쉬우실 거예요. 더 질문도 하고 싶으시고, 또 출연하신 분들 더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최종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속초 학부모님들 정말 100분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이렇게 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속초
그 교육 뭐 여러 가지 건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 교육 발전하는데 교육받기 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0분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는 멘토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한 5분 정도 쉬셨다가 그분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EBS 최고의 실력파 선생님, 대광고등학교의 최태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정말 바쁘신데 또 속초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속초 부모님들께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생각이십니까? 자기주도 학습, 또 EBS 활용법, 또 수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최태성 선생님하고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